자, 그러면 3교시 이어서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 금지 행위에서 이제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라가 있었고, 자, 두 번째가 수급자 유인 알선 행위 금지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이제 뭐 돈, 뭐 물품, 뭐 향응, 뭐 그 밖에 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하면서 이제 뭐, 제가 더 좋은 뭐 재가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그쪽에서는 이제 뭐 본인 부담금 뭐 이런 것들이 좀 줄여든다던가, 아니면 선물로 물품이라던가 어떤 이익 같은 거, 뭐 방문 요양을 하시면 뭐 방문 목욕을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른 요양기관을 소개하거나 이제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알선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 그 다른 센터, 다른 기관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조장하는 이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거를 위반했다, 이제 만약 이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어겼을 때 이제 이런 이제 그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1번하고 좀 비슷한데, 이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됐거나 감경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뭐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뭐 센터 같은 곳에서 대상자, 수급자를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으면 이제 청구할 금액이 많아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센터로 오시면 본인 부담금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15%다. 그러면 15%를 이제 안 내게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15%의 반만 내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을 어기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이제 면제 안 내게 하거나 감경을 이제 하게 돼도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나머지 85%나 80%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본인 부담금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당연히 내야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면제하거나 감경을 해서 대상자를 유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에 대한 안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은 이제 주는 대로 받거나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서비스를 계약을 할 때 본인 부담금이 얼마다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계약 체결할 때. 근데 본인 부담금에 대한 말 없이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뭐 아니면 뭐 그래서 안내 없어서 이제 대상자나 가족분이 본인 부담금을 안 낸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대상자, 수급자나 가족분들이 주는 대로만 받는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데 원칙 이외의 것들로 이제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밀 누설 금지.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의 재산 정도라던가 어르신의 개인 사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한다던가,
어르신만 알고 있는 비밀을 뭐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부당 수급 관련 행위 금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다던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 원래 상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기본적으로 이제 등급 외가 나올 만한 상황인데 거짓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뭐 3등급을 받게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당하게 맞지 않게 수급을 받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불법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어르신이 등급 판정 받을 때 이제 다른 어르신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불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6번 보시면 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 작성하는 것도 금지한다.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월 한도 이용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어르신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3가지밖에 안 되는데 뭐 5가지를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작성을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급여 제공 기록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제 거짓으로 이제 하지 않은 서비스도 한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제 자료를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제한이나 자격 취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이제 금지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급여 제공이 제한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아예 자격증이 이제 취소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거는 안 했는데 아까처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거짓으로만 썼는데 요양보호사가 몰랐다면 모르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체 한다던가 그거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는 뭐 얼마를 더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한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종사자가 그러니까 뭐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뭐 간호사든 종사자가 이 급여를 제공한 것을 1년 범위에서 제한하는 그러니까 뭐 일을 못하게 한다던가 급여가 이제 제공하지 않다던가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법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얘기가 이제 밑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군 구청장 같은 경우 이렇게 말이 긴데 이렇게 말이 긴데 이거를 그냥 시군 구청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시군 구청장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1년 범위에서 제한한다. 위에 있는 내용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이제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단이라는 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말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이제 관할하는 보험자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가 이제 변동이 있을 때는 이제 지체 없이 공단에다가 통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령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대통령령인지 보건복지부령인지는 이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이 취소되는 이유. 그래서 이제 뭐 요양보호사의 결격 사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조현병, 그러니까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법에 이제 뭐 저촉이 됐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격 사유가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격 취소가 되고요. 이 자격 취소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 일을 하다가 보다는 자격증이 나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또 일을 하다가 금지 행위에 위반했다던가, 그러니까 뭐 노인 학대를 했다던가, 뭐 알선 행위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경우, 우리 아까 앞에서 뭐 벌금이라던가 징역에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이나 징역을 이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지 행위하고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뭐 알선 유인하거나 조장했을 때도 안 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나 양도, 위조, 변조한 경우에도 자격증이 취소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 제 자격증으로 다른 사람이 대여를 받아서 또는 양도를 받아서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취소가 됐는데 이 취소된 것을 위조하거나 변조를 해서 계속 일을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는 이제 자격 취소 사유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역할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역할이 이제 크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교육을 할 때 이론 공부도 하고 실기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도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교육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론도 60% 이상, 그 다음에 실기도 60% 이상, 이렇게 이제 점수를 받으셔야만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합격을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 사람을 이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데, 이 요양보호사가 요양기관에 소속되어서, 그러니까 재각센터든 요양시설이든 이런 요양기관에 소속된다라는 거는 이제 취업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취업을 하고 나서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인지활동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요양보호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도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업무 보조도 하고 생활 상담 지원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도 하고 상담 지원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요양보호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해야 되는 역할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래서 숙련, 이제 어느 정도 휠체어 사용도끼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휠체어 사용도끼 할 때 알맞은 지식과 기술, 그러니까 언덕길 내려올 때는 이제 앞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뒤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되고, 문턱 오르고 내릴 때는 앞바퀴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앞바퀴를 들 수 있는 기술을 익힐 거를 다 이제 숙련한다라고 하는데, 이 숙련된 상태에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앞으로 내려오면 어르신은 앞으로 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라던가 팔걸이를 꽉 잡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내려오면 어르신이 안심하고 불편하지 않게끔 내리막길을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충분하게 익히고 대상자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정보, 어르신의 모든 정보, 개인정보 이런 거 말고 여기 보시면 신체나 심리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어떤 거다, 어르신 신체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진에게 전달을 해서, 그러니까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가 불편해 하신다, 이런 정보를 이제 의료진한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불편한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 정보를 전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그러니까 어르신이 요즘 입맛이 없어 하신다, 식욕 부진으로 식사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한테 이 정보를 전달을 하면 가족분이 왜 식사를 잘 못하실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어르신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필요한 정보,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제공 계획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때도 우리 기관에 꼭 보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고한다, 알린다,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내용이 처음에 급여 제공 기록지에 되어 있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를 가족이나 이제 아니면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되고, 또 서비스 내용이 이제 좀 변경이 필요하다, 어르신이 원래는 이제 왼쪽이 불편하셔서, 예를 들어서 왼쪽이 불편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왼쪽 기능이 많이 향상이 돼서 다른 서비스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필요할 때도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찰자로서의 역할. 우리가 이제 많이 관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앞에서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맥박이 이제 너무 빨리 뛰진 않는지, 너무 천천히 뛰진 않는지, 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그 호흡기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체온, 열이 많이 낮지는 않는지, 혈압은 너무 높거나 낮지 않는지, 이런 변화도 관찰을 해야 된대요.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혈압 같은 경우는 수동 혈압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자동 혈압계 같은 경우 뭐 어르신이 고혈압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자동 혈압계를 통해서 혈압의 변화는 우리 요양보호자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투약 여부, 이제 우리가 약을 드릴 때 이제 정확하게 드렸는지,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보시면 관찰자로서의 역할 중에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이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르신의 기분이라던가 안색, 이런 것들, 어르신이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지 안색이 좋으신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말벗과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 그래서 어르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각이 잘 안 보이신다, 뭐 아니면 노인성 난청으로 잘 안 들리신다, 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의사소통 기법을 이제 배우고 그거를 활용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배울 때 뭐 라포를 형성을 해야 되고, 뭐 경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침묵, 잠깐 뭐 어르신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다던가,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던가, 이런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서 이거를 형성을 하고, 관계,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어르신이 좀 요양보호사를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을 하고 나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어르신이 조금 편안하게,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르신이 편안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말벗과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동기유발자라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르신이 동기, 내가 밥은 혼자서 먹어야지, 내가 화장실은 그래도 혼자서 한번 걸어가 봐야지, 이런 동기를 유발, 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서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옆에서 어르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르신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어르신이 혼자서 하시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 같은 경우는, 어르신 제가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어르신이 한번 숟가락으로 드셔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어르신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천천히 화장실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를 유발시켜서 최대한 본인이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는 역할이 이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옹호라는 거는 대상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서 말을 해주고 어르신 입장이 맞다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옹호자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대상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약자인 경우, 그러니까 강자, 그러니까 사회에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약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상자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족분들이라던가 지역 사회에 좀 얘기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옹호자로서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6가지.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 관찰자로서의 역할, 말법과 상담자로서의 역할,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 옹호자로서의 역할, 이 6가지 역할을 이제 조화롭게 어르신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자의 요양보호사 요구 금지 행위. 그러니까 수급자나 보호자가, 그러니까 뭐 대상자나 가족분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대상자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라던가 빨래 세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가족한테 뭐 결혼식이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같이 해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일상 업무 대행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공서를 갔다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르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관공서를 갔다 온다? 이것도 이제 금지 행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래서 어르신이 만약에 이제 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대신 가게를 봐준다던가 배달이라던가 가게 청소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금지 행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르신 댁에 이제 뭐 마당을 뭐 잔디가 있거나 텃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잔디를 깎거나 텃밭을 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밭에 뭐 상추가 있거나 아니면은 잡초가 많이 이제 뭐 자랐거나 이랬을 때 텃밭을 가꾸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르신이 아무리 이제 혼자 산다라고 하시더라도 이거는 일상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는 이 수급자로서의 금지 행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싫어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르신한테 이제 제공하는 급여 제공에 들어있는 서비스는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는데, 수급자로서도,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이외의 일을 요구하는 것은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지 행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고충상담. 그러니까 뭐 어르신의 그 권리와 어떤 이제 불편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권익보호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자나 가족분들은 이 장기 요양 요원에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나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함부로 한다던가, 이제 상해, 뭐 신체적인 이제 가해를 끼친다던가, 성적인 이제 문제를 발생을 한다던가, 급여 이외의 행위를 이제 해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기관의 장, 그러니까 뭐 재가센터장이나 요양시설장 같은 경우도 장기 요양 요원에게 이제 급여 이외의 행위를 이제 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을 요양보호사나 뭐 사회복지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요양보호사의 고충상담 전용 전화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이제 그 창구,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 근로계약과 다른 임금을 지급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 뭐 3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00만 원만 주는다던가, 아니면 3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자꾸 첩을 안 준다던가, 아니면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약간 성희롱을 당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전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요양보호사도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가 있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이제 여성인 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전화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진단 심리치료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좀 부당하게 뭐 성희롱을 당해서 굉장히 많이 위축됐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이런 이제 그 마음진단 심리치료 이제 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 이제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